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재입니다. 오늘의 진행자입니다. 한 나라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100년이 14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웃었던 쪽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이 14년 적자를 버티며 끝내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감동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신문과 방송도 그렇게 다뤘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허락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왜 일본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검은 실 하나를 그렇게까지 한국에 팔지 않으려 했을까요? 둘째, 그 단단한 벽을 마침내 깨버린 지금 왜 상황은 오히려 더 위험해졌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겹겹이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아래에서 일본이 진짜로 지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벽이 깨진 결과 지금 누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꺼내놓겠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 우리 정부 안에서 반도체보다 더 등골이 서늘했던 품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탄소 섬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재 국산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군대에서 다루게 될 무기를 일본이 어느 날 안 판다고 한마디 하면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는 나라로 남느냐? 아니면 우리 손으로 핵심 소재를 쥐는 나라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이 구도를 거의 짚지 않았습니다. 적자 미담은 다뤘지만 그 뒤에 깔린 안보 주권의 싸움을 제대로 분석한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고 그 다음 일본의 진짜 동기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처음에 던진 질문의 답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산업과 안보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 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검은 실입니다. 그런데 이 실을 여러 가닥으로 정교하게 엮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건 중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강하냐고요? 같은 무게의 강철과 비교하면 10배에서 14배 더 강합니다. 그런데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굵기에 탄소섬유 다발 하나로 1톤짜리 승용차 2대를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는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쓰이는 곳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타는 보잉 787 같은 최신 여객기는 동체 절반 이상의 탄소섬유가 들어갑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도 탄소섬유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주로 쏘는 로켓, 인공위성, 미사일, 수소차 연료탱크, 풍력 발전기 날개, 골프채, 자전거, KTX 부품, 의료기기까지 첨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의 모든 곳에 이 검은 실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일본과 미국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위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 하나가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약 66%를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다 합치면 70%가 넘었습니다. 도레이는 1971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보잉 787이 하늘을 한 번 날 때마다 도레이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첨단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로켓을 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판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벽에 한국의 한 회사가 무모하게 덤볐습니다. 바로 효성입니다. 지금은 HS 효성 첨단 소재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 그리고
그 아들 조현준 회장입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의 평생 좌우명은 인상적입니다. 아무도 안 할 때 들어가라. 남들이 다 한다고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그곳에 뛰어들어야 진짜 기술 강국이 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2007년 그는 임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탄소섬유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안 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못 만듭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합니다. 그날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속으로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라는 말을 간신히 삼켰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도레이가 수십 년을 매달려 겨우 만든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탄소섬유 제조는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1,500도가 넘는 고온의 가마속에서 끊임없이 구워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자 배열이 조금만 어긋나도 온도가 5도만 틀어져도 강도가 확 떨어집니다. 원료를 중합하고 실로 뽑아내고 고온에서 구워내는 이 세 단계가 모두 극단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일본과 미국 말고는 어느 나라에도 제대로 흉내조차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효성은 2008년부터 전주 공장에서 밤낮 없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연구원들은 명절을 빼고 거의 매일 흰 가운을 입고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만들면 끊어지고 또 만들면 또 끊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11년 효성은 마침내 첫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합니다. 토끼가 비웃는 사이 거북이가 첫 결승선 하나를 끄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네. 이제 끝났네. 그런데 진짜 고난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만들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탄소섬유는 비행기, 전투기, 우주선에 들어갑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소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검증된 회사의 제품만 씁니다. 도레이에는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한국 회사 제품을 누가 선뜻 쓰려 했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효성이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아주 영악한 견제였습니다. 너희가 만들어봤자 우리보다 비쌀 텐데 누가 사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조차 일본 제품이 더 검증됐다며 도레이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기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2017년 221억 원 적자, 2018년 109억 원 적자, 2019년에도 28억 원 적자. 그 이전까지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적 적자는 수천억 원. 그동안 쏟아부은 돈만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사회이사가 이것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사업 철수를 공식 제안했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효성 주식을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보통 회사였다면 진작 접었을 겁니다. 효성만 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검은 실 하나에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언론은 반도체 소재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 더 무서워했던 품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그래도 대체할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탄소섬유는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헥셀이라는 회사가 있긴 했지만 미국은 자국 군수산업에 먼저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충분히 팔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일본이 탄소섬유까지 막아버렸다면 한국의 전투기 사업도 우주발사체 사업도 그대로 멈춰 설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입니다. 소재 독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안보 인질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 도레이의 한 임원이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 수준의 탄소섬유를 만들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100년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통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구조를 차분히 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필요로 하는 소재를 사실상 한 나라의 기업
몇 곳이 쥐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는 비싼 값에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두 나라 관계가 한번 틀어지는 순간 그 거래선 하나가 곧바로 목줄이 됩니다. 첨단 무기도 우주 발사체도 결국 그 검은 실 한 다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 위에 한 나라의 안보가 통째로 얹혀 있었던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칼을 빼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019년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일본의 경제 압박 앞에서 한국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다 쓰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핵심 소재를 우리 손으로 쥐자. 이것이 이른바 소부장 자립이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제 안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당시 대통령이 직접 전주 효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성이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본 앞에서 얼마나 약했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효성을 외면하던 국내 기업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14년을 가장 묵묵히 버틴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주 공장 직원들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베테랑 연구원의 말은 가슴을 칩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만두라고 했고 자식들도 아빠 왜 거기 있냐고 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을 이어받은 조현준 회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는 적자를 보면서도 매년 수백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고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삽씩 산을 퍼낸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상파 뉴스만 봐서는 이 구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적자 미담 뒤에 안보 주권의 싸움이 통째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효성은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H3065라는 이름의 초고강도 탄소섬유, 이른바 T1000급 최고 등급입니다. 탄소섬유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T300, T700, T800.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해집니다. T700까지는 골프채나 자전거 등에 쓰이고 T800부터는 항공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T10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최첨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등급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때까지 일본과 미국 딱 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은 군사용으로 분류해 아예 팔지 않았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H3065는 곧바로 우리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갑니다. 1단과 2단의 전방동체, 그리고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까지 국제시험 결과가 공개되고 누리호에 실제로 적용되자 일본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레이의 한 임원은 결국 인정합니다. 우리가 100년이라고 했던 건 5년이었다고 말입니다. 발표가 있던 날 전주 공장의 한 베테랑 연구원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갓 결혼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지킨 것은 사실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못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데 14년이 걸린 겁니다. 골리앗이 진짜 무서웠던 것은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덤빌 생각조차 못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효성은 그 분위기를 깬 겁니다. 그럼 이 벽이 깨진 결과 우리 일상과 산업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이제 한국은 일본 눈치만 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KF-21도, 차세대 미사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소재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우주 산업입니다.
누리호 핵심 부품에 효성 탄소 섬유가 들어가면서 더 가볍고 더 강한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입니다. 수소차, 풍력 발전,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모두 탄소 섬유를 필요로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공의 경제적 가치를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시장 자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섬유 복합재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25억 달러 규모인데 2035년에는 2배가 넘는 650억 달러 안팎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세계 시장의 44%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큰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 날개, 항공우주, 수소 저장까지 수요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효성이 들어간 이 시장은 작고 한가한 틈새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돈과 기술이 몰리는 전장입니다. 그래서 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 공장 생산량을 연간 2만 4천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의 10% 글로벌 톱3을 노리는 겁니다. 베트남 남부에 새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고 미국 바이오 탄소 섬유 기업에도 투자했습니다. 친환경 탄소 섬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CC 플러스라는 국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건 도레이도 아직 따라오지 못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대목이 있습니다. 2025년 효성의 탄소 섬유 사업은 사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빠르게 늘리면서 판매 가격이 떨어졌고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줄줄이 밀리면서 수요도 둔화됐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까지 겹쳤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2026년부터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력 인프라용 수요가 늘고 민항기와 국방 예산이 받쳐준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SGL 카본, 미쓰비시 케미칼 같은 경쟁사들이 사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HS 효성첨단 소재는 최근 전사 실적의 20%를 책임지던 알짜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을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합니다. 시장이 매긴 값은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잘 버는 캐시카우를 팔아서 그 돈을 탄소 섬유 같은 미래 소재에 다시 베팅한 겁니다. 14년 전 그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이 14년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은 질문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벽을 먼저 깨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한국 차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도, 원자력도,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매번 그 비웃음을 뒤집어 왔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직접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 위에 탄소 섬유라는 페이지가 또 하나 더해진 겁니다. 사실 효성에게 이것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미 스판덱스를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자체 개발했고 2013년에는 폴리케톤이라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아무도 안 할 때 들어가라는 고집이 한 번의 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성래 명예회장은 2024년 3월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성이 T-천급 개발에 성공한 지 1년 반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할 때 들어가라. 던 그 한마디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202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국제소재 박람회에서 중국의 CMBM이라는 회사가 폭탄 같은 발표를 합니다. 가장 강한 등급인 T1200 탄소 섬유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간 100톤 규모입니다.
탄소섬유 종주국 일본의 도레이는 2023년 말에 개발 소식만 전했을 뿐 양산 규모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벽을 깨는 사이 중국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벽을 먼저 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시장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사파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국가가 직접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공장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짓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14년에 걸쳐 한 삽씩 산을 퍼냈다면 중국은 굴착기 수백 대를 동시에 들이대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보면 묘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썼던 전략, 국가가 작정하고 핵심 소재 하나에 달려드는 그 방식을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비웃던 쪽이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숫자로 찍어내는 싸움에서 한국이 중국을 물량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양이 아니라 등급에서 갈립니다. 자전거나 풍력 발전 날개에 쓰는 보급형은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최고 등급, 바로 그 영역에서 누가 기술의 정점을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효성이 14년을 버텨 어렵게 올라선 자리가 정확히 그곳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제 그 정점까지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효성이 일본을 이겼다는 통쾌한 헤드라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작 더 중요한 다음 라운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독점을 깬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크고 더 거친 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과거의 벽을 깼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벽을 먼저 세우고 누가 그 벽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14년을 버텨낸 그 지독한 집념이 이번에는 중국의 속도전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탄소섬유 최고 등급 경쟁에서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의 물량과 속도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흐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산업의 구조와 경제 안보의 균열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